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방문해서 남긴 방명록의 문구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공식 호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했던 구미의 금호공대에서 열린 현 정부의 첫 인재 양성 전략 회의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K방산 최고의 효자 수출품으로 떠오른 K전차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연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경북 구미의 금호공대는 지난 1975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했고 12.6으로 서거하기 약 한 달 전에 문을 연 말 그대로 박정희의 작품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구미의 금호공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어리 숨결이 살아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나라의 희망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파이팅! 대표님 감사합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윤 대통령은 전략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금호공대 학생들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라의 희망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파이팅!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공과대학 하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도 있고 카이스트, 포스텍 등 손꼽는 굴지의 공과대학들이 줄줄이 있는데 굳이 구미의 금호공대를 이런 의미 있는 회의 장소로 택한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 2022년 7월 달에 반도체 초강대국 7천 방안을 내놓으면서 결국은 이 기술만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다 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재 양성이고 네. 인재 양성에 아주 초석을 깔았던 금호공대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금호공과대학교 여기는 전신이 있어요. 네. 금호 공업고등학교 있어요. 금호공고죠. 공고죠. 네. 그러니까 1972년도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7년 후에 이제 이게 바뀌는데 금호공고는 사실 100% 국비장학생으로 갔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도 네. 저희 선배들 때 전국에 그 좀 형편은 좀 어렵지만 수재들이 모인다 그래서 다 왔죠.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고 네. 합격하면 뭐 동네 잔치도 하고 그랬어요. 동료 잔치에 생활비까지 주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면은 어디로 가냐면 5년 동안 군 기술관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돼요. 병역 일종의 특혜 같은 특혜죠. 것도 좀- 특혜에다가 거기서 경력까지 쌓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5년간 군 기술하사관을 끝나고 나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가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1979년도에 네. 공과대학으로 바뀌는데 그 당시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내륙 산업단지인 구미산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미산업공단.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조금 더 전문 기술,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들로 공고에서 잘 갖춘 부분들이 이제는 인문학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배워서 진짜 인재가 되게 하는 부분들로 가자. 그래서 1979년도에 이제 인가를 받고
근데 이제 79년도에 또 안 좋은 사건이 있는데 이제 개교하는 걸 못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 11.26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정식 개교는 1980년 3월 1일 날 이제 개교를 하면서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국립대학화가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전자공학부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사실 이제 설립되고 구모공대를 이제 확 이제 추진해 가는 데는 진짜 뭐 이거 군사 작전하듯이 했는데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구모공고의 교장 선생님이 해병대 소장 출신인 이동호 박사였어요. 아, 해병대 소장을 역임했던. 예, 거기가 공고 교장을 하고 바로 학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오를 정렬을 해서 목표 하나를 갖고 고지가 저기다 그러고 간 거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따라온 학생들도 굉장히 정말 뭐 힘든 교과 과정을 겪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이제 씨앗을 뿌린 것이 우리나라의 전자산업, 그다음에 공학,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이런 데 씨앗을 뿌리면서 드디어 우리가 제5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인력 송출에 획을 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또 돌아봐야 될 게 우리가 요새 지금 반도체 때문에 네. 반도체 전쟁이다. 요새 수출 경기가 좀 부진한 이유도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반도체가 핵심인데 이게 이제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때는 이제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새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게 이제 구미공단 또 말씀하신 대로 뭐 공대 설립을 지시한 배경이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좀 간략히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는 게 뭐 아무도 안 알려진 게 사실은 반도체가 들어오는 과정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할 때니까 우리가 후공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립하는 과정인데 1964년대 코미전자라고 이 코미라는 미국 회사가 여기에 합작사를 해서 후공정만 맡깁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뭐 실리콘밸리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페어차일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페어차일드. 네, 페어차일드의 페어차일드. 네. 임원진이 동경을 거쳐서 홍콩을 간다는 소식을 상공부 직원들이 딱 감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홍콩으로 가는 그 길목을 완전히 하이제킹 하다시피 해서 뭐 심한 말이지만 중간에 이제 가서 가서 만난 거죠. 예, 당시에 여의도 공항에 내리게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납치하다시피 그렇죠. 이렇게. 네. 예. 내려서 이제 여기를 보여주니까 그러면 이제 페어차일드에서 뭐를 요구하냐면 그럼 외자도 입법 좀 바꿔주세요. 당장에 거기서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시작한 게 페어차일드가 들어오고 이 여러 가지 모토로라가 들어오고 IBM이 들어오고 시그네틱스가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1974년도에 한국 반도체라고 강기동 박사라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나오신 분이 한국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 부천에서 공장하고 있는 온세미 공장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반도체의 시조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거기가 이제 재정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재를 들여서 그 공장 부지를 사요. 그래갖고 또 한전이 갖고 있던 지분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삼성이 드디어 이 소위 말하는 반도체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금호공대의 연혁 그리고 남다른 의미를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구미의 금호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이 통찰력을 가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5년부터 이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하시고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떤 숨결이 살아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7년 연두회의에서 구미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6년 전의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 자립 단계까지 끌어올리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자립경제 확립, 이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 하나는 투자 재원을 자력으로서 조달해보자. 투자 재원을 100% 우리 국내에서 조달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또 어디에 있냐면 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반도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럼요. 그 전에하고 그 전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한국이 TV를 이제 생산해서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 TV라는 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들어간 TV거든요. 트랜지스터가 반도체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진공관. 진공관이죠. 예. 자, 트랜지스터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뭐 이거를 좀 생산을 많이 하고 우리가 가격이 싸니까 잘 팔렸단 말이죠. 근데 그거 생산량을 조절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트랜지스터를 주냐 마냐였어요. 그야말로 소재를 장악한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가려 그러면 반도체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고 뭐 많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데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반도체 없이는 선진국 될 수 없다는 말을 모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시초를 1977년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또 일본의 또 경제적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억압하는 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국산화가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이 지시로 당시에는 일본이나 미국, 독일이나 할 것 같았던 그렇죠. 어찌 보면 황당한 반도체 개발, 메이드 인 코리아 세마이 컨덕터가 네네. 이제 구미공단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미공단하고 사실은 이 부천에 있는 한국 바톤 제자리가 거기 가면 이병철 회장의 글씨가 있습니다. 바위에다 있는데 반도체 기술의 산실. 네. 이제 사실은 뭐 1호 반도체는 부천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는 그 부천에서 만든 뭐 이 반도체를 갖고서 가전 사업들이 이제 커가는 부분들이 그게 이제 구미로 연결되고. 구미로 연결이 되고 네네. 자, 그 사이에 뭐가 또 일어납니까? 경부고속도로가 뚫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석유화학단지 이제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경제 그러니까 발전에. 부천과 구미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이 그렇죠. 되는. 네. 그러한 상황들이 아주 뭐 시나리오 짠 듯이 탁탁탁 진행되면서 사실 그럴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의 역량이었거든요. 네. 자, 이거 해야 돼. 우리가 무조건 도와드릴게요. 이런 상황으로 미래를 보는 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실현되기 시작한 1977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구미를 찾아서 열었던 첫 인재 양성 전략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과학기술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이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인재 경영, 이 단어를 결합하면 그 교집합에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재 양성을 통해서 기술 입국을 하자는 그런 아주 철저한 모습으로 좀 간 걸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의 기본은 사실 철저하게 뭐 사람 관리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이 산업 계획을 짜는 그런 지도자들, 경영자들의 뭐 진짜 좌고우면하지 않는 투자에서부터 시작이 된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항상 인재 양성과 그리고 기술을 받아들이려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항상 존재했던 부분들이 아주 돋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저기 보면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참 유명한 말이고요. 그 밑에 저희가 철자라가 좀 잘못됐는데 의인 불용, 용인 무리. 저게 이제 청나라 강희제, 옹정제가 썼던 그렇죠. 인사 원칙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데 믿지 못하겠거든 쓰지 말고 그렇죠. 일단 기용했으면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심이 가면 고용하지 마라. 왜 의심이 가면 고용을 하지 말아요? 의심을 하면 사람을 부릴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처음에 의심을 많이 해서 걸러낸 이후에는 믿어라. 고용된 사람도 믿지 않으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관상 보시는 분도 옆에 두고 뭐 네.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실제 확인된 바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2판 4판이었어요. 왜냐면 2판이라는 건 직관으로 보는 부분들을 이제 관상 보시는 분들이 네. 했고, 그다음에 서판은 이제 서류에 나온 자기의 역량들이 나오는데 2판 서판이죠. 예, 2판 서판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관상 봐서 관상 나쁜 뭐 이게 아니라 뭐를 봤냐면 단정한 얼굴을 본 거예요. 단정한 얼굴의 특징은 뭐냐면 배신을 하지 않는다. 그 모습만을 가지면 나머지는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 이병철 회장이 항상 주장하신 게 뭐냐면 내 인생의 80%는 인재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내 인생의 80%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인재 양성이 가장 좋았고요. 항상 뭐 세 구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 보고하고 인재 제일로 합리를 추구한다가 삼성의 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인재 양성에 관해서는 삼성을 따라올 기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나오는 제일이란 말이 결국 그 회사 이름으로 그렇죠. 배어져 들어가서 이제 제일제당, 네. CJ의 전신이죠. 네. 그렇죠. 또 제일모직, 제일기획. 뭐 이제 바뀌었지만 제일기획 이런 걸로 나온 겁니다. 네. 삼성그룹의 이병철 창업주는 1957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개 인재 채용, 요새는 막 공채라는 공채죠. 말을 너도 나도 쓰고 있지만 네. 이게 처음 도입이 삼성에서 된 거고 네. 이병철 그렇습니다. 창업주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면접장에 같이 들어갔고 물론 뭐 네. 관상 보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네. 1956년도에 죄송합니다. 삼성물산이 대졸자 공개 채용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57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개 채용하고 이거를 뭐 면접이라는 또 새로운 그러니까 그룹 공채가 처음 생겨난대요. 생겨서 근데 지금 무슨가가 중요하냐면 지금 나머지 뭐 대기업들은요 공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인재 제일이라는 그런 어떤 사원을 지키기 위해서 공개 경쟁하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다고 단정하고 나가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원들을 뽑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삼성의 어떤 모습은 현재 우리가 정부가 하고 있는 인재 양성과도 굉장히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대 이건희 전 회장도 아버지의 인재 경영 철학을 이어나갔는데 인재 투자에 대해서 이건희 전 회장은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면서 일단 맡기면 끝까지 믿었던 앞에 그 일화를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사과나무 하니까 스피노자 말도 생각나요? 네. 지구가 망하기 전에 한국을 네. 그겁니다. 하여튼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인재 양성이라는 거는 기업의 기본이고 이 기업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 사람이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이 사람을 부리는 그런 조직은 망한다. 이게 네. 사실 삼성의 어떤 흐르는 내부적인 그런 근간이거든요. 네. 사람이 조직을 움직여야지 조직이 사람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왜 삼성에 노조가 없느냐? 이는 사람이 조직을 움직이는데 거꾸로 그 노조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발전된 부분인데 우리가 배울 점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이재용 3대 삼성 회장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아 그에 걸맞는 신인재 경영 철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번 스위스 다보스 포럼 때도 아주 격이 없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서 화제가 됐죠. 그 모습 보겠습니다. 다 캐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다. 맞습니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나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오니까 다 캐논 아니면 소리.
근데 저 모습이 이제 그 갤럭시 얘기까지도 네, 하면서 그렇죠. 이제 저 기자들하고 격이 없이 또 얘기하는 모습인데 이재용 회장은 이른바 구내식당 소통으로 젊은 직원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일컬어서 뭐 식판 경영을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데요. 소통이죠. 좀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서로의 교류를 하고 교감을 하고 이 삼성의 사실 문화는 뭐냐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합니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같이 결정합니다. 그 근간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회사의 방침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눈높이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고 이 식판을 같이 먹는 부분 아니 밥을 같이 먹는 거지 아니면 식구라는 게 밥 같이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총수를 네.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계속 본다는 거는 그 자체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큰일 나죠. 그럼 뭐 그리고 또 사실 또 회장님 오시면 뭐 이 굉장히 좀 뭐 거북하기도 하지만 또 걱정을 해요. 사람들이 나가서 저 다른 분들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닌데 여기 와서 우리랑 밥은 뭐 그러고 뭐 늘 가기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삼성 구내식당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냥 뭐 뭡니까? 농담인데요. 네. 이거니 저거니 하지 말고 먹어라. 이게 굉장히 좀 금지어 중에 아재 개그 아닙니까? 아니, 금지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니 저거니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이재용 회장을 사내에서는 회장님이 아니라 또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재용님 혹은 JY님이라 부른다던데 뭐 지드래곤을 빗댄 호칭도 있다 그래요? 아니 뭐 드래곤에서 지금 젊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MZ의 그런 발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용자가 들으니까 제드래곤 뭐 글쎄요.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는 소통이라는 것은 지금 기업 경영의 아주 근간 중에 근간인데 자, 이름 부르기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다른 기업들도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실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뭐 더도 말고 소통이 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11개월째 적자고 그렇습니다. 또 수출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중에 견인차인 반도체가 지금 난국에 직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난국일 때가 적극 투자해야 될 때라는 얘기도 있고 네. 대만을 우리가 이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재 경영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 K방산이요. 전례 없는 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기대주로 속속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고성능 국산 전차가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나라는 자유진영에서 9번째로 전차 생산국이 됐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국방안보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과 한미동맹 다지기에 이어서 어제 우리 한반도 상공에서 펼쳐진 한미공군의 새해 첫 연합 공중훈련 소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린 지 하루 만인데요. 이런 대규모 공중훈련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간 우리 여론이 북한의 이 핵 위협에 대응하는데 과연 이 한미 전력 그러니까 소위 미국이 제공한 확장 억제만으로 충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점. 네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보여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라. 필요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B1
폭격기라든가 아니면 F-22, F-35와 같은 이런 스텔스기를 전개를 해서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예. 이런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상공에서 작전을 하면 예. 어느 정도의 전력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북한이 어떤 핵을 가지고 위협해하고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러기 전에 사실 그 전에 이걸 제거를 하는 게 대한민국의 피해가 전혀 없을 겁니다. 선제 타격이다. 예. 네. 뭐 정확히는 선제 타격이다라는 표현은 조금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격의 저기- 개념이 아니라 그쵸. 그 근원을 좀 제거한다는. 그렇죠. 근원을 제거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미사일 쏘기 전에 미리 이제 미국이라든가 우리 군이 가진 정찰선을 쫙 보고 있다가 미사일 발사 직전이다 그러면 바로 이런 스텔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서 주요한 목표들을 정확하게 먼저 저기 쏘기 전에 타격할 수 있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러한 스텔스기들이 결국 배치가 되어 있냐 이쪽 지역에서 그렇죠. 불시에 동원이 될 수 있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바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사실 이게 뭐 아주 예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하고 뭐하고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력들을 갖다 모아서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걸 그리고 오스틴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F-22, F-35, 예. 항모는 안 왔습니다만 언제든지 예. 전개하겠다. 예. 그 약속을 지킨 걸로 보는데 예. 북한이 곧바로 강력한 반발을 내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탐지를 했을 것이고 왜 그렇게 이 수위가 높았다고 보십니까? 반발이.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은 자신들이 전술 핵을 가졌다. 그리고 그걸로 언제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주도권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그 무기 체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들 주도권 장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지난 그 소위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미북 정상회담 국면을 이용을 해서 어찌 보면은 자기들 비핵화는 하지 않고 실제 그 한미 간의 훈련을 중지시킨 엄청난 성과를 얻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그러한 자신들의 성과가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최대한 비난을 하고 한미가 훈련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이걸 갖고 꼬투리를 잡고 마치 무슨 강대강. 사실 강대강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게요. 네네. 뭐냐면 북한이 세게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대응하는 차원인 것이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북한을 핵 공격하겠다, 미사일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네네.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격하겠다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의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비난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북한 앞으로 낼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오늘의 메인 주제, 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방위 산업이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방산 수출을 국가 선도 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 선도 산업 말이 좀 강하군요. 이제 그만큼 방사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어떤 이제 뭐 무기 체계를 수출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하여튼 10위권에 어떻게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완전히 뭐 저기가 한국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죠. 네네. 근데 하지만 최근 폴란드 수출부터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뭐 과거에는 동남아 정도 지역에만 그러니까요. 판매가 이렇게 한정이 됐다면 뭐 호주, 뭐 인도 하여튼 전 세계로 이렇게 그다음에 또 유럽. 네, 유럽 네. 맞습니다. 폴란드까지 해서 자 이렇게 전 세계로 무기체가 이렇게 수출돼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고무돼서 자 어쨌거나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것은요 국가가 키워주지 않으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격상. 예, 왜냐하면 이 무기를 살 수 있는 건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이 미화로 170억 달러.
이게 확 뛰어 올랐는데 어느 정도 이 신장세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는 거는 뭐 상상하기도 되게 힘들었고, 뭐 한 30억 정도 규모 정도 수준, 혹은 그 이하 수준에서. 지금 보시면 예. 2018년부터 그 정도예요. 맞습니다. 30억 원을 오가는 그런 수준이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2021년, 맞습니다. 22년에 저렇게 거의 예. 뭐 3배는 아니고 2배를 훌쩍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2020년, 그러니까 우리 평균이 한 30억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은요, 뭐 거의 뭐 5배가 그러네요. 넘는 6배 가까이. 예, 네. 예. 그런 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급격히 발전을 한 것은 이 국제 사회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측면,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또 달리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들 자체가 이미 수준이 올라가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것을 이제 세계 각국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요즘 세계 여러 나라가 특히 무기의 각축장이라고 불리는 유럽, 이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찾는다는 K2 흑표 전차, 흑표. 그런데 이 흑표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격이라 할 수 있는 M48 전차 시리즈들이 퇴역을 앞두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제 놔줘야 될 때가 지났습니다. 이 원래 M48 전차는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한 것은요, 1950년대 만들어진 전차고요. 6.25 전쟁 직후에 직후에. 이제 실전 배치가 된 전차들이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온 전차들은 1966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베트남 파병을 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지원해준 물자, 지원 물자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우리 군에서, 우리 국가에서 이제 방위 산업을 주도하면서 성능을 맞게 개량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사용을 하다가 자,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다. 뭐 7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지금 거의 한 50년 이상을 일선을 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때가 됐습니다. 유명한 노래 제목 생각이 납니다. Time to say goodbye.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예. K방산의 토대를 만든 인물,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육군 조립 전차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게 바로 북한의 전차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런 일화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미 1960년대 이때 이제 북한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뭐 4대 군사노선 이런 것들을 세우고 하면서 그 국가 능력을, 모든 능력을 국방에 키우는데 이제 그야말로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T-60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전차,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유명한 패튼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의 M48 패튼 전차를 개량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M48 전차, 국내 들여온 전차들을 대한민국 환경에 맞게 개량을 하자. 왜냐하면 그 전차들이 막 개솔린 엔진 같은 거 장착하고 막 산악지형 올라가는데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힘 좋고. 그러니까 한국 지형은 좀 특이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힘 좋고 환경에 맞는 그런 전차를 만들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당시 90mm 주포 갖고는 북한의 전차를 격파하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다 해서 네. 105mm 주포까지 이렇게 주포를 바꾸는 그런 작업들. 철갑을 뚫으려면. 예. 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M48, A3K, A5K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전차들을 국내에서 조립 생산한 것이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조립 전차의 탄생, 그 생생한 현장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아주 그 과거 속의 인물들의 그 모습을 보시는 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준비했습니다. 고성능 국산 전차가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나라는 자유진영에서 9번째로 전차 생산국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공홍업기지에 전차 공장을 시찰하고 전차 생산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완성된 국산 전차의 성능 시험 과정도 지켜보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에 생산된 국산 전차는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전차 M60A1과 똑같은 화력과 기동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절반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인 전력 증강을 이룩하게 됐으며 북한교율의 전차보다 월등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왼쪽으로는
당시에 영예라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작고한 현대의 정주영 회장까지 보였습니다. 이 전차를 개발하는데 숱한 난관과 우여곡절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전차를 국내에서 뭐 생산을 하든 조립을 하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처음에 동의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당시에 미국의 주력이던 M60 전차를 국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거절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미국과 전차 시장을 서구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1 전차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유명한. 예, 그러니까 지금 레오파드 2가 지금 이제 한참 뭐 유명해졌는데 그 전차를 이제 우리는 국내에서 그럼 우리 독일제 들여오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안 돼. 지금 하지 마. 우크라이나 보내니 많이 하다가 가기로 한 그거 아닙니까? 네. 예, 그 바로 전 세대 전차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오케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네. 해서 하면서 이제 인력을 보내기로 한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만들 때가 중요한데 현대는 이제 조선을 하고 있었고 뭐 물론 자동차도 있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현대를 이제 당시에 이제 지정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이 상당히 엄청난 그 뭐라고 그럴까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그럼요. 잘 예.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믿고 맡긴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정부에서 당시 이제 현대에게 전동차, 기차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이 됐는데 뭐 초기에 이제 생산하면서 미국 쪽에서 와서 막 인력들이 막 그렇게 좋은 인력을 처음에 안 보내줬습니다. 기술 이전을 좀 꺼려했던 거겠죠? 맞습니다. 네. 기술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그 현장 조립 인력만 보내고 이제 이랬는데 우리 쪽은 이제 ADD에 있는 연구원들이 막 달라붙어서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가르쳐줄 수 없는 사람을 보낸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충돌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 미국 쪽에서 안 되겠다. 결국은 한국이 또 새로운 전차를 스스로 만들고 이러면 곤란하니. 그러니까 독일하고 손잡고 가면 또 곤란하다. 네. 결국 그래서 이제 미국이 최종적으로는 결국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M48 전차에 개량된 국내에서 새롭게 조립한 전차들이 등장이 된 것이죠. 전략과 추진력이 결합된 그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 이네요. 현재 가장 많이 수출된 무기, 전차도 있지만 K9 자주포입니다. 1등 효자 상품이다. 방산 수출의 그야말로 천병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제 이 자주포의 그러니까 포신을 쓰는 이 자주포의 개념에서 미국의 109라는 그 자주포가 팔라딘 자주포가 있었는데 미국이 자주포 생산을 조금 이제 그 바꾸고 로켓 포병으로 넘어갑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럼 자주포는 어디 걸 써야 되냐? 역시 이제 독일의 PZH-2000이라는 자주포가 굉장히 잘 나갔긴 했습니다만 한국도 준비를 한 거죠. 저 독일제 자주포와 거의 똑같은 성능이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생산해내고 좀 더 싸게 그다음에 네.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K9이 이렇게 등장을 한 것이죠. 예. 결국 이것이 이제 시장에 나오니까 제일 먼저 이제 튀르키예가 우리 그거 생산할게 하면서 과거의 터키. 예, 네. 터키 거기서 이제 딱 와서 설계도까지 아예 받아가지고 가서 네.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수출이었는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이렇게 수출내고 끝나나 그랬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1000대 이상의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네.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게다가 이 K9이 아시다시피 북한이 연평도 포격했을 때 우리가 곧바로 이 K9들이 이제 반격을 가하면서 응사, 예. 응전을 하면서 사실 북한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렇게 알려졌죠. 예.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서 이거 굉장히 믿을 만한 자주포다라고 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이미 그러니까요. 1910년대 후반에 이제 도입을 했고요. 얼마 전에 호주도 샀고 이집트 인도 이런 데도 이제 구매를 했고 가장 큰 것은 역시 폴란드였죠. 네. 폴란드가 거의 700문에 가까운 자주포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700문이면 꽤 많이 산 거죠.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요, 영국, 독일, 프랑스를 이 3개국에 있는 자주포를 합쳐도 한 500문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걸 훌쩍 뛰어넘는.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가장 어찌 보면 러시아에 대항하는 나토의 최전선 국가로서 최대한 많은 전력을 보유하겠다는 게 폴란드의 야심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가 도착할 때 그 항구에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해서 이게 아주 그 화제가 됐어요.
사실은 폴란드 입장에서는요, 이 자주포와 전차의 도착을 정말 이게 국가의 그 명운을 걸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구소련제, 러시아제 전차와 장갑차, 그다음에 자주포 이런 것들을 전부 우크라이나로 줬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라고. 그러면 이제 자국군에 있는 전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 빨리 지금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그 시간 내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수많은 무기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 유럽 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그 납기를 정확히 칼같이 맞춰줄 나라. 예. 결국 그래서 대한민국 소위 그 빨리빨리 문화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기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계약한 지 뭐 4개월 만에 전차 10대. 그 많은 물량을. 예, 자주포 24대.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은. 아마 독일 같은 데 맡겼으면 한 뭐 진짜 10대 미만 정도밖에 못 받았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었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선택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좀 몇 년 동안은 우리가 폴란드를 위해서 굉장히 빨리 물건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UAE에서도 들은 얘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납기를 맞춰주는 나라라는 신뢰감이 이 K방산에도 적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K-미사일도 새로운 방산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천무2 지대지 미사일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미사일들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천무2 미사일, 이것은 이제 한 300km 정도 날아가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현무2와 같이 굉장히 거대한 탄도 미사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MPCR, 그러니까 국제 그 지금 미사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사일 수출 통제 체제 때문에 함부로 판매를 못하지만 요 한 300km급까지는 해외 수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천무2 지대지 미사일 한 300km 밖에 있는 적의 목표를 매우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요. 뭐 이런 미사일이 있으면은 사실 항공 전력이 조금 부족한 국가도 먼 거리에 있는 적군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기 우리 자막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골프에서 홀인원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홀인원 수준이라고 한다는 건 그야말로 적중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도체, 그러니까 GPS 유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표와 내가 사전에 지정해주는 이제 목표 영상과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영상을 대조하는 영상 대조,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정밀하게 수미터 내에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게 탄도 미사일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해서 비행기가 날아가시 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창 하나에 뭐 정확히 꽂힌다, 이게 가능한데, 따라가는 크루즈 미사일은 가능해도 가능한데 원래 탄도미사일은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 기술력이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효자가 바로 이 전차나 함정 모두를 가서 맞출 수 있는 천검 미사일도 인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천검 같은 경우가 미국, 원래 이 대전차 미사일의 대명사는 헬파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아파치 헬기를 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거의 그 성능과 거의 유사한 그런 미사일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 미사일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헬기에 장착을 해서 헬기에서 투하하는 방식을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만은, 워낙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갑차, 장갑차 옆에 탑재해서 공격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함정, 배 탑재해서 목표를 때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안에서 해군을 도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연안에서 해군을 도울 수 있고, 심지어는 아마도 이제 해군 조그만 소형 함정에도 이런 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직접 적함에 대한 공격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안보에도 그야말로 효자다, 이런 말씀을 예, 맞습니다. 주신 것 같고요. 끝 질문으로 K방산이 이른바 가상현실 플랫폼, 즉 메타버스를 접목시킨 밀리터리 메타버스가 이 개발 중이라는데, 군용 메타버스, 이건 뭡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VR, AR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조합을 해서 훈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밀리터리 메타버스도 그런 어떤 VR, AR을 조금 더 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군이 좀 더 친숙하고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접근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 적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훈련을 할 때 보면 이제 실제 이제 훈련을 이렇게 뭐 이렇게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쓰는 훈련이나 이런 걸 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시뮬레이터를 하는 훈련은 나 혼자만 하고 이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단위 차량 내에서나. 근데 완전히 현실감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뮬레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네네. 가상의 이런 환경과 지형에서 이제 그 실제 것을 갖다 놓은 지형에서 서로 연계해가면서 훈련하게 한다. 한마디로 마치 이런 거죠. 요즘 왜 FPS 게임들 같은 거 보면 서로 다른 플레이어들이 같이 한 팀을 묻어서 이제 싸우듯이 실제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것들도 그렇게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게임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건 실전용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된다. 예, 좀 더 실전적인 환경을 느끼고 전장터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장병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툴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영화 공작 속 북한 공작원, 요즘 인기 상한가인 이성민 배우가 연기했던 리 호남이 벌였던 실제 외화거리 공작, 북송 자금 공작의 막전막후를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